오늘의 주제는 세상과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머리 전체가 새하얀 그런 은발의 여성이 갑자기 운전석 옆에서 막 당황한 목소리로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막 허둥지둥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내려야 되는데 버스카드를 못 찾는 겁니다. 올라올 때 체크를 했던 버스카드를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버스는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잡으세요. 넘어지지 않게 잘 잡고 있거나 앉으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여성은 그 운전사의 이야기를 듣는지 마는지 계속 가방을 뒤적거리는 겁니다. 내려야 되는데 내릴 생각을 잊어버리고 카드 찾는 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운전사의 큰 소리, 사실은 넘어져서 다치게 될까봐 하는 이야기였지만 결코 배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학교 앞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다시 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성은 계속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구 그 문 옆에 앉아갖고 또 다시 이상하네 하면서 찾고 있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발의 여성을 흘끗 쳐다보면서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그 여성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비슷한 연배의 중년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 있을 것 같지 않고 거기 그 안에 그 까만 지갑을 한번 보세요. 나라면 거기다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발의 여성이 그걸 보더니 거기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하면서 그제서야 활짝 웃는 그 여성은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면서 다시 카드를 체크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 여성이 저렇게 매력적인 여성이었구나. 그전에는 사실 조금 정신이 약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분이 내린 걸 보고 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황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그런 당황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운전사처럼 퉁명스럽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다구치는 그런 짓을 한 적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발 여성의 사례는 물론 배려의 문제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의 활동이지요. 근데 이제 그 배려보다 그 전 단계에 있는 것, 우리가 하기에 굉장히 서툴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대화하는 능력, 즉 이 소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 지점에 어떤 방문객이 서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B 지점이 연구소이고 지금 당신은 이 연구소에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찾아오는 어떤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지점엔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입니다. 저수지가 있고 여기 상점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찾아올 때 우리가 길 안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화를 했습니다. 연구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랬을 때 그냥 앞으로 쭉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2시 방향으로 한 20분쯤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알아서 오라는 이야기죠.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방문객이 남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점을 지나서 쭉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길이 보이는데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 못하겠죠? 자, 그대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사거리가 나오고 사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자, 다시 삼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 삼거리에서 2시 방향으로 직진해서 쭉 올라오시면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이 여자인 경우에 이와 같은 설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자하고 남자는 두뇌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들 가운데 나는 길치야, 나는 기계치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길을 잘 못 찾고 방향 감각이 좀 무디고 기계 같은 거를 잘 작동하지 못한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대체로 그렇죠. 남자들보다는. 이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것이 바로 여자와 남자의 어떤 두뇌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인식 코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환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아주 산업화 시기를 지나서 간략하고 효율적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환경에 있는 많은 어떤 인식 표지, 안내 이런 것들이 매우 간략하게 돼 있어서 보통 이 여성의 두뇌 구조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방문객이 여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체리 핑크색 건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발견을 할 겁니다. 이 체리 핑크색 건물을 지나서 올라오는데 우회전 금지 표시판을 보십시오 해봤자 얼른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대로 오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올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좁은 길로 올라오다 보면 소나무 숲이 있죠. 그 근처 어디선가 소나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오신 겁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서 쭉 직진을 해서 오십시오. 그런데 혹시 지나갔을 수 있겠죠? 근데 주위에서 혹시 물소리나 비릿한 물고기 냄새가 난다면 넘어가신 겁니다. 다시 사거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소나무 숲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손 쪽으로 보이는 길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는 흰 자갈이 깔려 있고 왠지 한번 가보고 싶은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길을 보면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갈이 깔린 길은 사유지로 가는 카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서 직진을 하십시오. 자, 다시 삼거리로 왔습니다. 삼거리에 왔을 때 남자 같으면 2시 방향으로 오십시오 하면 됐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선가 굴착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굴착기 소리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오십시오. 오다가 멀리 봤을 때 코스모스 밭이 조성된 것이 보인다면 제대로 오신 겁니다. 코스모스 밭이 끝나는 곳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아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내판이나 기계의 안내가 아닌 사람이 안내를 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인식 코드를 존중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좌회전, 우회전, 내시 방향 이런 식의 설명은 즉각적인 어떤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가운데 아주 군더더기로 보이는 많은 부분,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더더기로 보이는 이 부분이 여자에게 설명을 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여자에게 길 안내를 할 기회가 생기면 이러한 방식을 오감을 두루 사용하는 이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만일 그 여자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기계인간 메텔이 아니라면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례에서 우리가 이 연구소를 찾아가는 길 안내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설명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이번에는 빌딩 골목에서 길찾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심의 빌딩 숲에서 지금 길 안내를 하는 당신은 사무실 빌딩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하이 씨는 지금 1층에 땅에 있습니다. 그 평지에 있습니다. 전화로 하이 씨에게 이 건물을 찾아오도록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설명은 환히 보이는 공간에서의 설명입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이 씨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하이 씨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창문을 열고 하이 씨 여기에요 하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나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요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하이 씨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나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려야 한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나의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릴 수 없다면 그것은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러시아어를 모르는데 내가 러시아어로 설명을 한들 들리지 않겠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층에 있는 당신이 창문을 열고 막 손짓을 합니다. 하이 씨 여기에요. 하이 씨한테는 3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둘째,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맞춰줄 수는 있지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눈높이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맞춰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 씨
거기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을 트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하이 씨는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고 서버립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당신이 오른쪽으로 도십시오라고 한 게 나의 오른쪽으로 돌라고 한 겁니다. 나하고 마주보고 서 있는 상대방한테는 왼쪽으로 돌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겠죠? 설명을 하는 사람은 나의 입장에서 설명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듣는 사람하고 발을 맞추고 바로 그 듣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듣는 이의 자리에서 하자. 예. 내가 서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내 방향인 오른쪽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이 잘못됐나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나로서는 왼쪽이죠. 여러분으로서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을 돌리고 섰으니까 이제는 이제 180도 방향을 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이 씨가 아니 어느 빌딩이에요? 의류 빌딩이에요? 디자인 빌딩이에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소통은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들을 필요가 있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분명히 서로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어떤 자리를 찾는 이러한 예에서도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상대방에게 들릴 만한 거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4번째는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상대방이 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실수를 해놓고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과를 했는데 B가 제대로 다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했는데 다시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어긋납니까? 아까 소통에서 4번째 요소에 어긋납니다. 그 사람한테는 무슨 사과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닐 겁니다. 다른 요구가 있겠죠? 어떤 요구?
그러면 사과하지 말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요건이 갖춰졌는지 따져보자. 따지는 순으로 들어가야지 머리에서 인간적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사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A가 실수를 해놓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럴 때 B가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가 사과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과할 사람이었으면 벌써 했겠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사과해라, 사과를 제대로 해라,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죠. 요구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다퉈서 요구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실수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하는 사람은 사과를 들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사과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소통은 듣는 사람이 스스로 귀를 열어놓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까 하이 씨가 그 건물을 찾아올 때 우리는 4가지 단계를 생각해 가면서 좀 복잡하게 찾아왔죠. 그런데 이 경우에 찾아오는 사람이 하이 씨가 아니라 여자였다면 어떨까요? 자, 여자였다면 이번에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러면 됩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고 주황색 3층 건물을 찾아오세요. 여자는 단번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두뇌 구조의 차이입니다. 여자는 그 어떤 색상이라든지 괴력적인 것, 전체에서 이 부분하고 딱 잡아내는 직감적인 그런 것에 대단히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아까 연구소를 찾아올 때와 지금 사무실을 찾아올 때 남자와 여자의 인식 코드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자의 인식 방법이 대단히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능력과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이지 어느 쪽이 우수하거나 어느 쪽이 열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글과 말과 몸짓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은 소리로 하게 되죠.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글은 나의 이론을 설명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좋은 소통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의식하면서 글을 쓰게 되죠. 현재는 그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양쪽에서 글을 보게 되는데 그 문자로 된 정보는 대부분 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곳에서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감동했던 일, 자기의 머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자극을 느끼면서 완성시킨 이론, 이런 것들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자신의 감동과 논리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고르고 문맥을 다듬으면서 고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테니슨의 눈물, 고여있는 눈물이라는 시를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한 시로 예로 들고 했습니다.
테니슨의 시에서는 앞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눈물, 고여있는 눈물. 나는 그 의미를 모르는데 거룩한 절망, 어디 깊은 곳에서 생겨나 심장을 뒤흔들고 그리고 두 눈에 보이는구나. 행복한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다시 볼 수 없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테니스는 눈물이라는 우리 눈물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테니스는 눈물의 근원을 사람의 그 마음 심연에 있는 절망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연에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 그런데 이 절망은 사람의 그 마음 저 밑바닥에서 있는 절망인데 그게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절망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절망에서 눈물이 생겨나서 눈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사람의 심장을 뒤흔들고 그리고 눈에까지 올라와서 눈에 고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이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 테니슨의 시 제목입니다. 이 시에서 테니슨이 눈에 눈물이 고인 이유는 뭐냐면은 행복한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쓴 장소가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는 틴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유적이죠. 과거에 로마군이 영국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에부터 있던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이 많은 시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시인 워즈워드도 이 틴턴 수도원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틴턴 수도원은 아마도 여기 뾰족 지붕이 있고 이런 수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슨이 창밖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밖에 그 아름답게 단풍이 물든 가을산을 바라보면서 그 느낌, 그때 받았던 느낌을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테니스는 과거에 하늘 높이 지붕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엄격한 계율 아래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던 수도사들이 거주했던 그곳이 이제는 인적이 뜸한 유적으로 바뀌고 벽도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런 걸 보면서도 물론 비애를 느낀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인생 무상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과거 수도사들이 경건하게 생활을 하던 그 과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단풍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보니까 그 단풍은 아름답고 강물과 석벽의 냄새도 풍겨오고 건너편에 있는 단풍나무 냄새도 풍겨오고 이 테니스는 이 순간 현재를 어떻게든 좀 잡아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니슨이 다른 시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냄새는 추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를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데 냄새를 기록을 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해서 남겨놓기는 참 어렵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그 지스킨트라 그랬죠. 향수라는 책에서. 그래서 냄새는 보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느낌을 그래도 내가 유명한 시인인데 어떻게 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없을까
기록할 수 없을까 해서 테니스는 곰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대단히 뛰어난 시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의 이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흐릿하고 굴절된, 왜곡된 그런 느낌밖에 전할 수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까 그 눈물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장엄한 가을산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실존에 대한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전하고 싶은데, 마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사람이 사물을 보면 명확하게 안 보이죠. 그것처럼 그런 흐릿한 영상으로밖에 독자에게 전할 수 없구나. 그게 19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테니스는 새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목소리 운동을 해야 새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잠이 반쯤 깬 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다 말아서 과연 그 소리가 새소리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다. 내가 지금 이 광경을 독자에게 전하는 나의 식구는 아침에 그 잠이 반쯤 깬 새가 지저귀는 거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예 거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테니스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하루의 시간도 흐르고, 가을이라는 계절의 시간도 흐르고, 또 인생의 시간도 흐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침대에 누워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창문이 이렇게 네모로 보이던 사람이 그 목숨이 사라져감에 따라서 창문이 흐릿하게 변해간다. 점점 나중에는 제대로 안 보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창문을 바라보면 창문이 서서히 희미한 네모로 변해가듯이,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틴턴 수도원 창밖에 이 모습, 이 느낌을 나는 표현할 수 없다. 마치 나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무력하다. 그것이 테니슨이 고여있는 눈물에서 아까 소개드린 거기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 구절이 이것입니다. 캄캄한 여름 새벽, 잠이 덜 깬 새들의 첫 울음소리 같듯이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각형 창문이 서서히 희미하고 네모난 물체로 변해가는 것과 같듯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낯설구나. 더 이상 다시 올 수 없는 날들이요. 자, 이렇게 자신이 쓰는 시가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나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보잘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테니스는 대시인이었습니다. 테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시의 해설을 읽거나 시를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신 자신이 그 시를 써야 한다. 스스로 시를 쓸 때 비로소 시는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테니슨의 눈물, 고여있는 눈물에 담겨있는 내용에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는데 의사표현 방식 가운데 말이 있죠. 말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또 테니슨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욕입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 별진에다가 마디춘이죠.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시기를 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별의 마디라고 그러면 절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언제 농사를 시작하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거두어야 되는지 이런 시기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봄에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라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농사라는 것도 중요한 국가가 관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의 때를 놓친 게 아니라 명령을 안 들어서 때를 어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창피를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자체로 남을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법률에 익숙해져 가지고 일반인들도 걸핏하면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정상적인 전체 국민은, 자, 이게 법률로 금지해놨다. 금지 이렇게 가면은 처벌한다 했을 때 매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처벌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일 저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저거 훔칠까 말까, 저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때려줄까 말까, 그렇게 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법률로 처벌을 받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보다 위에 있는 모럴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들어올 수 있는 선, 그것이 법률입니다. 모럴은 그렇게 해야 해 하는 바람직한 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할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행위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언론 계통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비록 그렇게 했지만 유죄는 아니야. 유죄 아니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욕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 A씨에게 욕을 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죠. A씨에게 욕을 한 그 자체로 A씨에게 수치를 준 겁니다.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A씨에게 욕을 했다. 그런데 A씨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A씨가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결과 무죄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A씨에게 욕을 하는 자체가 이미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고 모럴을 깨는 겁니다. 욕하는 자체로 그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답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떤 국민의 대표나 또 우리가 보고 따라서 배워야 할 스승이나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욕이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문제 청소년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오늘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어려웠어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개 어려웠어 이렇게 하더군요. 또 하여튼 뭐 욕은 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개가 붙으면 욕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개 무서웠어. 또 힘들었다 그러면 개 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사회의 그 모범이 되는 어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추기경님이 오늘 개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욕을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이 부분은 가장 먼저 고치는 그런 교육이 행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글로써 욕을 하는, 조금 전에는 말로써 욕을 하는 걸 잠시 이야기했는데 글로써 욕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A씨가 권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마주 보고 있습니다. A씨가 H는 또 나올 거니까 K씨로 합시다. K씨 욕을 합니다. A씨가 K씨 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욕은 만약에 K씨가 말로 했다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로 갈 것이고 K씨가 글로 썼다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추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바라지 않는 맛과 냄새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눈으로든 귀로든 두뇌에 욕이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두뇌는 역겨움에 부르르 떤다고 합니다. 자, A씨는 K씨를 욕합니다. 당신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K씨를 욕하는 그 욕이 들어오는 것은 당신의 머릿속입니다. 역겨움에 부르르 떨고 머리가 잠시 정상적인 활동을 정지하는 것은 당신의 머리입니다. 욕은 K씨가 먹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먹는 겁니까? 사실상 A씨가 K씨를 욕을 함으로 해서 K씨도 분명히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손해를 입는 피해자는 A씨 맞은편의 의자에 앉아있는 당신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법부에서 언론인은 욕과 협박글을 쓸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욕과 해악의 고지는 언론인의 자유다 이랬습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언론인이 욕과 협박을 할 수 있다. 글로서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꿔봅시다. 언론인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글은 욕, 협박글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언론인이 이걸 쓰는 것은 언론인의 자유다. 언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론인이 권하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언론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언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글 속에 욕과 남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그 언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그 글을 읽는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인은 K씨를 욕합니다. K씨를 협박합니다. 그 이야기는 몽땅 우리의 두뇌에 들어와서 우리의 두뇌를 파란색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인이 내놓는 언론인의 글은 상습이죠. 공짜가 아닙니다. 언론인의 상품을 구매한 우리는 언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봐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언론사의 광고비는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신문이 있을 때 하단 전면 광고를 낼 때는 보통 1,000만 원이 들죠. 신문 한 면 전체를 광고로 넣게 되면 1억 원이 듭니다. 이러한 광고비를 언론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언론사에서 내놓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과 협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언론사를 위해서 그런 돈들을 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큰 데건 작은 데건 보기 흉한 사진, 난잡한 사진, 광고들이 수두룩하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GIF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는 동시에 수십 개의 광고를 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 광고를 하나하나 인식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두뇌는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 광고에 대해서 다룰 생각인데 우리의 두뇌가 어느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가 하면은 깜빡하는 사이에 한번 지나가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번 보는 언론사 페이지에서 코카콜라 광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음료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코카콜라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광고는 우리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언론사는 값비싼 광고를 대량으로 유치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와 동시에 욕과 협박을 글로 써서 우리의 머리에 구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사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장사꾼입니다. 이제 언론사는 무슨 거창한 무슨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론상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거래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항상 소비자의 권리를 앞장세우죠. 이제 언론사의 문제도 소비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무보수로 자신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지 정보를 알리는 게시판과 매체 이용료를 받는 그런 장사뿐입니다. 더구나 특이한 것은 언론사에서 주는 정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한 정보도 아닙니다. 이제는 공지의 사실들, 이런 것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다른 상품과 다르게 언론사에서 주는 정보는 우리가 비록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열람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쓱 보여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요. 언론사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우리가 언론사를 언론 상인으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그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죠. 앞서 말씀드린 그 법원의 판결은 반정부 성향 매체들이 환호하는 욕쟁이 언론인 사건입니다. 서프라이즈의 운영자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욕설을 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협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언론인과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반정부 성향의 매체들은 이명박,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명박 개 뭐뭐 무죄, 예, 이렇게 해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신상철 피고인은 모두 진술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박성 글은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 나에 대한 비방, 욕설, 협박성 글도 대단히 많다. 그러면 검찰은 내가 고소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사하고 기소해 줄 거냐? 인터넷에 욕과 협박에 대한 이런 글들이 많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씨는 욕과 협박이 많은데 나는 참는다.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일로 나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살인, 성범죄, 독직사건, 이런 악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해도 됩니까? 신상철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악한 일은 너무나 많다. 또 있습니다. 신상철 씨 말에 의하면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나는 이런 말을 듣고도 참는다. 그러니 너도 참아라.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은 도난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훔쳐가도 신고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철부지 아이도 아니고 판사가 인정한 대로 유명 언론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여기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욕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인터넷에도 어느 정도 퍼져 있고 또 상당 부분 삭제도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과 협박을 한 사람도 언론인이고 이 욕할 자유를 인정한 사법부를
향해서 박수를 보낸 사람도 언론인들입니다. 이 언론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혐의가 있어도 구속수사만 안 하면 돼. 이 구속영장에 아주 목을 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결백이 증명이라도 된 것처럼 설치죠. 그 다음에는 재판을 받아도 유죄만 아니면 돼.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다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피고인으로 서는 것이 아주 억울하게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그럴 만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받는 거, 피고인 자리에 서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죄라도 감옥에 가지 않으면 괜찮아 이럽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좀 있다가 보석으로 나온다든지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도 잡히지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이 나빴어 이러죠. 바로 이것이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짓입니다. 전형적으로 범죄자의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럴을 지킬까를 고민하면서 살죠. 우리 국민들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잡힐까 안 잡힐까, 유죄 판결을 받을까 안 받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 자, 이제는 모럴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언론인이라는 그 이름도 아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층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은 지식인이라든지 어쩌면은 그 사회적인 일종의 지도자 취급을 받죠. 언론인 중에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분들은.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그들은 지도자는커녕 정말 형편없는 하층민, 사람 가운데 쓰레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욕쟁이 언론들, 인터넷 언론들, 물론 이 모럴이 아닌 범죄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언론을 말합니다.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서 규제를 원합니다. 언론의 특권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 언론인들이 돈벌이나 정치 활동의 수단으로 쓰는 언론이라고 하는 상점, 여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책임을 묻고 세금을 부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신상철 씨의 원문, 그 욕설이 가득한 글, 유명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생산해놓은 상품, 그거 참 싫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유죄였는지 무죄였는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참 싫은 그 사람하고 함께 이 거리를 활보하고 우리의 품위 있고 소중한 이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저속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상품이 우리가 품위 있게 경쟁하는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그 점이 불쾌한 것입니다. 그의 자유를 위해서 왜 우리의 공존이, 우리의 행복이 깎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30살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욕은 나쁜 거야, 올바른 사람이라면 절대 욕이나 협박성 글을 쓰면 안 돼, 이런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글을 읽고 싶습니다.
아니 거기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다져지고 여과된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이 신상철 씨 사건입니다. 대통령 욕설 사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 이유 부분입니다. 이 판결 이유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갈통을 후려침, 이명박 개 XX, 이명박과 가족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한 표현. 여기에 대해서 김영식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폭력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는 유명 인터넷 언론인이다. 민주시민은 국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즉, 김영식 판사의 이야기는 신상철 피고인이 대갈통을 후려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갈통을 후려치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다. 이것은 언론인의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문은 저속할 자유가 있다고 했던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등장한 또 하나의 몰상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5 헌가 16 사건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들이 김용준,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섭, 신창원, 이영모, 한대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속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정문은 세간에 알려진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저속의 자유를 주장했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해준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1994년 3월 22일에) A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A사는 세미걸이라고 하는 음란물이죠. 여성 그 화보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같은 해 9월 30일에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취소되고 20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B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다시 등록을 합니다. 이때 이 B사, A사의 대표로 있던 사람이 B사의 기획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장소에서 만든 출판사. 그리고 이 B사에서 낸 화보집이 세미걸의 일부를 포함한 화보집입니다. 동일한 회사인 거죠. 이것이 95년 2월 8일에 다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자 95년 5월 24일에 C사를 다시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보집 또 뭐 XX19-2라고 하는 이런 성인 화보집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월 27일에 다시 취소되죠. 이렇게 됐는데 A사의 등록 취소를 취소하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하죠. 근데 법원이 제청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제청한 이유가 뭐냐면은 음란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속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다 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음란물은 규제할 수 있다고 했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헌재는 굳이 음란과 저속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음란은 안 된다. 그러나 저속은 괜찮다. 음란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까 저속은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 음란은 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헌법의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은 그래서 기본권이 아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속은 기본권이다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자,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음란물을 출판한 출판사의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했는데 음란물 출판사는 등록 취소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저속을 쭉 띄워놓은 겁니다. 마치 저속은 착한 녀석이고 음란은 몹쓸 녀석이다 하는 식으로 대비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음란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것이 주문의 내용입니다. 음란이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속을 완전히 스타 만들고 영웅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 당시로서는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98년 5월 1일 연합뉴스의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낸 이번 결정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환영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결정이 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영리목적 음란물을 출간해온 출판사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러한 음란물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당시 사회는 음란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은 옳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속한 간행물은 단속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헌재 스타일입니다. 그 결과 저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는 이상한 결정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저속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희극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헌재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점 하나에 불과한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적으면서 마치 이 본체 자체를 알고 있는 듯이 남들 앞에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찍 고칠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도 겨우 0.1% 알고 있으면서 마치 100%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다가 이러한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2012년 서울 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는 언론인이 욕설과 협박글을 게시판에 쓰는 것은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에 소개한 그 저속할 권리를 이야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일단 표출되고 나서 그 해악에 대립되는 다른 것이 나타나서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있지 않다면, 또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서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큰 해악이 있다면 국가는 1차적 개입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언론의 자유라고 하죠.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국가 불개입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지배하는 질서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H라고 하는 해악을 언론의 자유시장에 내놨습니다. 이 H는 상대방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기에 대응해서 H2라고 하는 해악을, 이것은 다 해악입니다. 언론의 자유시장에 내놓습니다. 둘이서 경쟁하다가 어느 정도 꺾이고 사라지겠죠. 그랬을 때 해악의 찌꺼기가 남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서로 부딪혀서 없어지는 부분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폭력하고 다르죠. 주먹질은 서로 치고받아도 서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언어도 폭력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의 개입은 2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H에 대해서 H2가 나올 수 없을 때, 또 설령 H2가 나온다 하더라도 H의 해악이 이 찌꺼기만 남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큰 덩어리로 남아있을 때, 그럴 때 국가는 1차적 개입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H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이것을 적용시켜 봅시다. 그냥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신상철, 이쪽이 이명박, 이렇게 봅시다.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언론의 자유시장에 해악을 내놨습니다. H 뭐냐?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이거 하고, 이명박 내놈과 내놈 가족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이것이 해악 H입니다. 그러면 헌재의 주장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시장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이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다가 H2를 내놔야 합니다. 신상철, 야 이 개새끼야, 신상철 내놈과 내놈 가족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쇄되면 그 다음에 국가가 2차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H2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인물 이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H2는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이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신상철은 독점 상인입니다. 혼자서 H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상대방의 진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독점이 보호받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국가가 1차적 개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신상철이 만들어낸 H라고 하는 해악은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저속은 기본권이다 라고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것이듯이 언론인이 욕설과 협박글을 게시판에 쓰는 것이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판결 이유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김영식 판사는 이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고함치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하는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세상이 아닙니다. 몰상식은 리걸마인드 부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몰상식한 법과는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는 욕설과 협박은 의사표현이 아니다. 욕설과 협박은 폭력이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법관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초에 이제 산책로를 걷는 대신에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낮은 야산을 따라서 구성해 놓은 그 산림욕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 길이가 거의 한 3-4km 정도 돼서 낮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 제법 운동이 됩니다. 그 산림욕장은 처음 초입부터 아주 가파른 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한 요만할까요? 한 5cm 정도도 안 되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길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데 우리 물건 낼 때 쓰는 비닐 포장끈 있죠? 그거를 칭칭 감아놨습니다.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감아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1-2m 그 정도 올라갔더니 위에 이번에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밑이 이만큼 뜬 상태로 이렇게 된 나무 뿌리들이 얼기설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발이 걸리면 가파른 데서 그냥 구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먼저 발견했던 요 띠가 둘러져 있는 나무 뿌리를 돌아다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이 이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는 메시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게 노끈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의 자상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마침 가지고 있던 노끈을 묶어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노끈 묶어놓은 뜻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소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이 노끈을 맺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전체 국민들은 이렇게도 반듯하고 사려 깊은
함께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지난 여름 1, 2m 그 정도 올라갔더니 위에 이번에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밑이 이만큼 뜬 상태로 이렇게 된 나무 뿌리들이 얼기설기 나와 있는 겁니다. 발이 걸리면 가파른 데서 그냥 구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먼저 발견했던 이 띠가 둘러져 있는 나무 뿌리를 돌아다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이 이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는 메시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게 노끈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의 자상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마침 가지고 있던 노끈을 묶어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노끈 묶어놓은 뜻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소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이 노끈을 맺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전체 국민들은 이렇게도 반듯하고 사려 깊은 함께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지난 여름 미금역 사거리에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널목이고 건널목 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이 걸어놓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현수막 아래 횡단보도하고 보도의 경계선에는 큼직큼직한 경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음성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서 있다가 너무 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차량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곳인데 거기에서 들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성경보 장치의 목소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계속 경고음을 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석 밖에 나가 서 있는 사람이 그 경고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보기는 바로 그 사람한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세요 라는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간혹 여기 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누구야? 이러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경계석 밖에 나가 있는 게 자기 자신인데도 다른 사람을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 발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음성 경보 장치는 경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몰려서 있으면 경보기가 울기 시작하고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계속 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경보를 울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위험을 알려주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산소나 소금의 중요성을 잊고 살듯이 이렇게 경보를 전해주는 사람의 중요성도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들을 귀 있는 사람도 경보장치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그런 경보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사실,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맙니다. 한번 이용하고 나면 끝이다. 이런 사고가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견문발검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검을 뽑는 사람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검을 뽑을 일은 없을 겁니다. 모기를 더 자주 만나겠죠. 그러나 만일 그 메두사를 처치했던 헤라클레스라면 어떻겠습니까? 헤라클레스가 검을 뽑을 일은 잘 없어 그러면서 파리채만 들고 있었는데, 모기채만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두사를 만났는데 모기채를 들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할 사람, 그러한 운명을 선택한 사람은 검을 보관하는 결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저마다 꿈꾸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검을 보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오늘 소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려하고 대단히 밀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려라고 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지는 맙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삶을 살자.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삽니까? 봉사하는 것이 내 인생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결과가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봉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웃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 했는데 그것이 이웃을 잊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되 이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까 그 산길에 나무 밑둥에 노끈을 메어놓은 사람처럼 가끔은 이웃을 위해서 그 돌출한 나무 뿌리에 노끈도 메어놓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